주진우 라이브. 2021년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사퇴 쇼냐 진심이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진 후 여야 공방 시작됐습니다. 권익위에서는 부친이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여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 의원이 KDI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안민석 조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논과 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도 여야 의원들 농지법 위반 사례 많았는데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아직 손볼 부분 많습니다. 농촌으로 간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농지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저금리 시대가 끝난 걸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4차 코로나 유행 상황인데 정부는 대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까지 인상되면 영끌, 비투, 자영업자들 어떻게 될까요? 집 사도 되나요? 아니면 집값은 잡을 수 있을까요? 금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 김병철 편집장과 풀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 들려왔습니다. 주가는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 많으시죠? 뭘 어찌하면 될까요?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모아놨다가 제가 김병철 편집장한테 모두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일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그리고 어제 부산에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했는데 우리 애청자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지금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알려주십시오. 지금도 곳곳에 비 내린다는데 모두 안전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을환님께서 주진우 라이브 반갑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15번 기사인데요.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안전 운행하시고요. 오늘도 비 피해 없이 잘 운행하셔야 될 텐데 안전 운행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82명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보다 270여 명 정도 줄었고요. 다시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사망자가 20명이나 나왔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어제 하루에 나왔는데요. 위중증 환자도 어제 전날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 425명으로 연일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군에서 집단 면역 실험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어찌된 일인가요? 네, SBS는 다음 주부터 일부 부대를 시작으로 장병들이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군 내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미 지난 6일 우리 장병의 94%가 2차 접종까지 마쳤기 때문에 항체 형성 기간까지 지난 지금 사실상 집단 면역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군에서는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에 따라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협의해서 장병 생활을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한 뒤 그 경과를 살피는 집단 면역 정책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보도된 내용에 대해 국방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이 기본 방역 수칙은 안정성이 확인하면서 또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보도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을 도왔던 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53분 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고요. 오후 3시 53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군 수송기를 이용했고요. 이 전체 입국 대상은 391명입니다. 이 중에 이번에는 378명이 왔고요. 이 나머지 13명은 좌석 상황 그리고 피로 누적으로 인해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기로 했고. 그런데 네. 일본에서는 그 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했는데 아무도 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했어요. 독일, 벨기에에서도 작전 실패했는데 우리는 희망자 100%를 이렇게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탈레반이 섞여 있으면 어떨 거야?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검증된 사람으로 선발했기에 선발된 인원 중 탈레반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도착하는 협력자와 그 가족 중 5세 이하 아이가 100여 명에 이르고 또 미성년자까지 합치면 절반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5세 이하 탈레반 이건 좀 너무 하잖아요. 거기까지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 충북 진천으로 가게 된다는데 그런데 진천 주민들이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그래서 그 관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프간 협력자분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이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당분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 주민들 이 과거 우한 교민들을 포용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한국 정부와 한국 군을 도운 사람들을 어떻게 외면하느냐라며 성금 그리고 지원 물품까지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네. 진천 분들은 군민 명의로 이분들이 오는 길목에 이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합니다. 이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지내다 가시길 바랍니다라는 이 따뜻한 현수막을 걸기도 했는데요. 이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진천 음성 주민들에게 큰 신세를 졌다며 존경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한국까지 오게 됐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굉장히 좀 울컥합니다. 감동적인 현수막 내용이었습니다. 네, 따뜻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소식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 아니죠. 윤희숙 의원이죠. 논란이 계속 커집니다. 네,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면서도 이 부친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고 자신은 부친의 경제활동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한 지 한참 지난 친정의 일을 문제 삼는 국민권익위는 야당 의원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의도 있는 조사다 막 이렇게 계속 발끈하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말이 계속 덧붙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원희룡 의원은 전 도지사는 결기가 대단하다라며 치켜세웠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정치 공작이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 공작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연좌의 형태로 의혹을 제기한 건 참 야만적이다라고 윤희숙 의원을 감쌌는데요. 야만적이요? 네. 그런데 이 농지법도 농지법인데 이 계획된 투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사들인 땅이 1,871제곱미터인데 3,000평이 넘습니다. 네, 은퇴하고 농사를 짓는 용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넓고요. 또 무엇보다 해당 부지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지와 인접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 KDI 출신인데요. 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가 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지적받는 부분이에요, 이거. 네, 또 이거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서울 동대문구에 주소를 뒀는데요. 이 세종시와 연고가 없었다는 점. 네. 반면 윤희숙 의원은 오히려 세종시에 거주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이 몰랐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없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투기 의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거 투기 의혹이 있어서
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어제 사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언론에서는 뭐 책임 있는 정치였다, 뭐 배버의 책임 정치를 보는 듯하다면서 찬양 일변도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피해자로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 대선 슬로건은 결국은 경제다, 강하다 유승민으로 내걸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혁신 인재 100만 명, 그리고 영호남관에 걸친 남부경제권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 반도체 미래도시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노동 유연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모래시계 제작자가 윤석열 캠프로 갔다,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여러 언론에서 드라마 모래시계를 제작한 프로듀서 출신의 참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TV 토론 준비를 돕는다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선한 인물이 합류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박창식 전 의원을 뜻합니다. 네. 국민의힘 인사가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를 하는 건데요. 알면서도 언론에서 또 기사를 이렇게 써요? 네, 박창식 전 의원은 모래시계 제작자이고요. 이후에 하얀 거탑, 이산, 베토벤 바이러스 같은 2000년대를 풍미한 인기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바 있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홍보기획을 맡아 후보에게 토론이나 인터뷰에 대한 자문도 했습니다. 이분이 한 프로덕션 사장을 지냈거든요. 대표를 지냈는데 그 프로덕션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경영상 문제로 어떤 분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지난번에는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하셨던 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받은 혐의가 늘어났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조 씨의 웅동학원 상대로 한 그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예.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그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를 만들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1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 8천만 원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유죄가 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당정이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이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그 매달 월세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층을 지원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위소득 60%면 월소득으로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중위소득이 60%면 월소득 120만 원입니까? 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근데 그 대상자가 15만에서 1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이분들에게는 2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요.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다른 청년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네, 청년 내일 저축계좌라고요. 이 정부가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제도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연 9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군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지준비금 지원 사업을 강화해서 전역 시 1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0.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 15개월 만에 0.25% 올라서 0.75%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0.5%까지 내려갔는데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라서 0.75%가 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정된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금리 인상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김병철 편집장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생각인가 봐요. 네, 일본 도쿄전력은 어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1km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흘려보내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어서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겠다라고 발표한 지 4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내놨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말 곧이곧대로 믿어서 실제 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믿더라도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에 유감을 표하고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343님께서 오늘 주 기자님 왜 이렇게 버벅대세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수고하세요 얘기했는데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이렇게 계속 그런 동생을 동성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네, 추웠을 때도 네, 잘못했어요. 네. 아닙니다. 날씨가 좋았을 때도 제가 버벅댔습니다. 네. 조금 서늘해졌는데도 아직 그렇습니다. 네. 8117님께서 시골에 계시는 엄마 평생 농사 지셨는데 지금 84세입니다. 건강하신 편인데도 100평도 안 되는 땅 농사 짓는데 힘드십니다. 3,000평이면 주 기자님도 힘드실 거려 누가 봐도 투기입니다 얘기했는데 80세 노인이 3,000평 농사를 짓는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 아무튼 가서 농사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6134님께서 진우 형님 왜 여의도에 농사 짓지 않는 여의도 농부들이 많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말 국민들 바보로 하는가 봅니다. 하여튼 내일 1차 백신 맞는데 47세인데 그래도 무섭습니다. 호해 주세요. 오늘도 같이 합시다. 진우 형님이라고 하고 47세라고 호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백신 걱정하지 마세요. 안 아파요. 네. 잘 맞고 오세요. 별 탈 없이 잘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1325님 오늘 부산은 맑음입니다. 다시 여름이 온 것처럼 더워요. 모두 건강 조심하십시오 얘기하는데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성남시청 공무원이 미혼 공무원들의 명단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거죠? 네, 이 경기도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이 미혼인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이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장 비서관에게 건넸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이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는데요. 이 리스트는 31살에서 37살 미혼 여직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정리해서 이걸 보고해서 뭐 한다는 거죠? 이 문서가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공익신고자는 이 모 과장이 이 문서를 자신한테 전하면서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사람은 현재 본청 인사 관련 부서를 떠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 검사에 들어갔으며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다라고 말했고요.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미혼 공무원들의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미혼 직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회사, 병원 그런 관공서가 지금껏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로 성남 방향으로 수서지하차도로 조금 못 간 곳에서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수서 쪽으로 운행이 어려워졌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는 홍지문 터널 안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종암분기점부터 홍지문 터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강원권,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대관령 1터널에서 대관령 나들목 사이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인데요. 대관령 1터널 부근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갓길에서 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동수원에서 부곡까지나 둔대분기점 부근, 월곶분기점에서 서창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방향으로 문학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비탈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점에서 문학 나들목 쪽으로 6km 구간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들을 태운 군 수송기가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국내 이송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인들을 무사히 구출하는 이것 작전의 성공으로 이뤄졌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작전명을 이것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미라클, 2번 뭉클.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미라클, 2번 뭉클.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두 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의원님들 신상 발언은 1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야당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네. 자, 동생 먼저, 형님 먼저. 좋네요. 자, 조경태 의원님? 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K 방역이 붕괴 직전의 사항이다라고 지금 코로나 대책 공동 대책위원회에서 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걸 봤습니다. 지금 그 정부가 추경까지 해가지고 계속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도 불구하고 이 방역 인원이나 그 자원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 성명까지 발표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정부 관계자 분들은 이 코로나의 그 K 방역이 붕괴가 되지 않도록 그 인력과 자원 확충에 정말 시급하게 돈을 다른 데 쓰려 하지 말고 여기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님. 예, 그 동양 철학자이시자 사상가이신 도울 김용옥 선생님께서 이번 대선에서 1000명을 받은 후보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재명이다라고 지목을 하셨어요. 사실 안희정이나 박원순, 김경수 같은 훌륭한 그런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대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은 안 됩니다. 선거운동은.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언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제 지정 생존자라는 그런 좀 평가를 받는데요. 네. 윤희숙 의원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의 경제 정책, 기본소득을 포함한 정책에 대한 저격수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어제 권익위 조사 결과로 윤희숙 의원님이 이제 사퇴를 한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을 죽이려다가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려다가 윤희숙 스스로가 지금 저격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항을 좀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윤희숙 의원님의 부동산 투기 진실을 규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윤희숙 네. 사퇴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지금 여당 의원들도 지금 그 의혹에 걸려 있는 분이 몇 분 되지 않습니까? 예, 12. 그분들도 저는 빨리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됩니까, 그럼? 일단 수사가 진행되겠지요. 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수사되기 전에 지금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일말의 그 양심은 있는 그런 의원이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자신들의 그 행복함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한가한 처지는 아니다. 여당 역시도 저는 십수명에 달하는 이 의원들이 거치가 빨리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안민석 윤희숙 의원님. 의원을 좀 본받아, 윤희숙 의원의 그 의원직 사퇴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아주 무겁게 받아주길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의 이 사태가 속보이는 생쇼하는 거를 정영태 의원님이 잘 아시면서 뭘 본받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쇼하는 거는 본받고 싶지가 않고요. 사실 국힘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처리 결과는 낙제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점수도 이제 낙제생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보다 세게 한다고 아주 호언장담했는데 말장난이었고요. 12명 중에서 6명만 탈당 요구하고 이제 제명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예. 완전히 셀프 조사로 면죄부를 준 것이고요. 특히 12명 중에서 5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어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 눈치 보면서 약속한 대로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송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 대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요. 저는 한 30명 정도는 될 거라고 봤는데 왜 적을까? 이 법인 소속의 가족이나 국회의원들 과거에 본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법인이 부동산을 투기했거나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이번에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저는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약속 안 지키고 아니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정치 불신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조경태 의원님. 아니 제 이야기는 윤희숙 의원은 사퇴를 어쨌든 공언했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에도 그런 분들이 나와주길 바라고요. 조경태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그 당에서는 해명이 다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게 말입니다. 네. 일부 셀프 조사 면죄부 줬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수사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어쨌든 본인이 했던 주변이 했던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기 어렵다 보고 있고요. 이건 여야의 저는 공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선 주자들, 네. 여당 야당 대선 주자들도 저는 부동산 검증에 본인들의 전수조사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네, 지도자가 될 사람이. 지금 야당 대선 주자들은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당 대선 주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저는 여야 대선 주자들, 지금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는 대선 주자, 한 나라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은 더더욱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안민석 의원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전에요. 윤희숙 의원님을 닮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닮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 보세요. 부친이 세종시의 땅을 사면서 세종시에 살고 있는 윤희숙 박사 딸이 부동산 경제 전문가인데 딸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퇴를 하실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닮아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의원직 사퇴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이제 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시죠.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 예단하지 그래요. 지켜보는데 윤희숙 의원은 이 사퇴 쇼를 하실 게 아니라 부친의 땅 매입 자금 출처 이것부터 소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의뢰되기 때문에 수사가 의뢰는 본인이 먼저
소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두 의원님들께 하면은. 말씀드립니다. 왜, 자, 오선 의원 두 명은 왜 듣지는 않으시고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세요. 물어봐도 그 얘기는 대답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해요. 자, 7294님께서 민주당은 생쇼라도 해봤는지, 안 의원님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얘기하고, 9685님 여의도 농부님들 모두 농사 지으러 가셔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진천 주민들 진짜 미라클입니다. 공군도 미라클입니다. 국회의원만 지옥의 무시록 같습니다. 지옥의 무시록입니다. 김종민 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경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K방역이 붕괴 직전이다. 네. 자, 빨리 국회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먼저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님이 저에게 여쭌 거 있잖아요. 또 그런다 또. 아니,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여쭤봤으니까. 네.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찬성한다. 네. 네, 두말하지 말고 네. 이 문제를 질질 끌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민주당 후보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제안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조경태 의원 제안에 예. 또 좋습니다. K방역 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탁상행정이라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70% 접종 완료가 되면은 현실에 맞게끔 네. 이 방역 체계를 대폭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단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결정할 게 아니라 네. 현장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최대한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방역 기준 새로운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또 받아들이고 또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추석 전까지 가자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네. 하루에 매일 한 2,000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의료진 관계자분들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인력과 지금 장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거지요. 네. 이걸 빨리 확충시켜야 된다는 건 이거는 추석 전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정부 관계자분들 계시면은 네. 빨리 국회에서 지난번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통과를 다 시켜드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도와주실 거죠? 네, 충분히 도울 테니까요. 네. 함께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인력과 장비, 네. 자원 확충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장비 그리고 공공의료인 확충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만 묻고 갈게요. 윤희숙 의원 사퇴하는 국회에서 처리됩니까? 안 됩니까? 5선 의원이니까 이거 다 손바닥처럼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저는 제가 생쇼라고 한 이유가요. 네. 이 사항에 대한 소명을 우선적으로 충실하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라고 보고요. 근데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지금까지 네. 이렇게 사퇴 본인이 선언해놓고서 사퇴가 처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조경태 의원님.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된다, 국회가. 이번에는 사퇴시켜야 된다? 예, 이번에는 제발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 식구 감사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저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네. 지금 거의 동수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중에서 보니까 탈당계를 냈는데도 지금 접수가 아예 안 됐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게 솜방망이 지금 처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네. 저는 단호하게 국민들께 예. 좀 더 단호한 모습을 국회가 보여주는 것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이번만은 단호하게 좀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민석 의원님? 네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네.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들 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단호하게 대처하고요. 네. 폐가망신 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쇼까지만 하시지 생쇼는 좀 너무 세고 또 폐가망신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이참에 네. 보여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의지를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 좀 청을 드린다면은 네. 지금 탈당계가 제출됐는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걸 접수를 안 해주고 있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당에 좀 요청하셔가지고 네. 그 탈당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네. 민주당에서 좀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12개 제가 지금 12개 우리가 여당이 좀 모범을 보여달라는 그런 주문이지 않습니까? 033 잘 알겠습니다. 네, 예, 0335님께서도 우리 당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얘기하고요. 3050님께서 두 분 말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반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설탕 대신 조미료를 넣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아프간에서 한국 사람들을 도운 협력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난민 문제는 이게 우리가 순전히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거든요. 또 우리는 또 충분히 난민에 준하는 그 탈북민들을 지금 수만 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난민 문제, 특히 이슬람 난민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합의가 있은 이후에 좀 실행에 옮겨도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송환해서 이렇게 적절한 적절한 국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엔 난민 기구라고 있습니다. 네. 유엔 난민 기구에 한 해에 기부하는 도네이션 하는 게 세계 5위입니다. 5위.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분히 이 난민에 대해서 또 국제 기구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민을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한국에 도착하신 분들은 난민이 아니죠? 이분들이 지금 장기 체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체류할지 그게 기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을 한 380여 분 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지역으로 보낼지 이것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진천에 6주간은 이제 코로나 검사 때문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거고요. 공무원 연수원이지요. 네, 네. 이분들이 나와서 어디에 생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115님께서 북한 사람을 난민으로 보시는군요. 이렇게 탈북민이 난민입니까? 탈북민은 우리 동포인데요. 예. 근데 국제적인 그런 데이터에는 북한 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게 난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난민 숫자에는 우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지금 동아시아에 떠들고 있는 탈북민이 약 30만 명이거든요. 이 30만 명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게 지금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먼저 우리 탈북민들 지금 동아시아에 지금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계시는 탈북민들을 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먼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순리적으로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민석 의원님.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 의젓한 선진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러한 역할과 도리를 다 해야 되고요. 인도적 차원에서 들어왔어요. 380분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조경태 의원님 여쭙겠습니다. 이분들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까? 저는 이왕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처럼요. 이분들이 일단은 긴급하게 들어왔으면 이분들이 좀 더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보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이 종교의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이 있는 그런 국가로 저는 이 협상해서 보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그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또 반면에 인도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잘 세우도록 정부에 그렇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대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좀 마인드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안 의원께서 우리나라에 그 불법 체류되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몇 분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모르셔도 됩니다만. 네, 예. 얼마나 됩니까, 조경태 의원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불법 체류자로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무려 39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말입니다. 일본의 불법 체류자보다 무려 5배, 아마도 5배 이상 아주 많은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불법 근데 이분들하고 불법 체류자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좀 나가신 것 같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불법 체류자 내지 불법 체류자들이 또 난민 신청을 또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조경태 의원님. 네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탈레반과 연계 안 됐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프랑스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한 1,300명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탈레반 연계된 사람들이 지금 5명 정도로 지금 지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약 380여 명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검증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물어보고 싶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현지에서 한 사람이 검증 절차를 절차를 밟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한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는 380여 명을 물론 아이들이 다 포함해서 480여 명이죠. 네, 아이들이 절반가량 됩니다. 네, 그래서 약 150명 가량을 그렇게 다 검증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의 이슬람 쪽 난민들이 장기 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난민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전 세계 난민이 약 6,800만 명 이상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보면은 국경지대에 보면 난민 캠프라고 있습니다. 네. 난민 수용소의 일종이지요. 거기에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엔 난민 기구에 기부하는 도네이션하는 게 세계 5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뭐냐면은 난민을 도와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난민을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역할을 하되 이 문화와 종교가 다른 아주 이질적인 문화권에 있는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 가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서로가 갈등 요소가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47님께서 물어봅니다. 기독교, 불교, 천도교, 천주교는 다 되고 이슬람은 안 됩니까?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제 이야기 답변하겠습니다.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적인 거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유연성이 있습니다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종교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 문화는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지금 이슬람교에 대해서 너무 지금 특정 종교에 대해서 잠깐만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차별된 그런 인식을 말씀하시는 거는 좀 위험한 말씀이시고요. 비교를 제가 해드린 거죠. 이슬람은 이슬람 문화권을 이슬람교를 좀 잘 오히려 더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큰 틀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대책을
잘 세우는 네. 그러한 정부의 대책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조경태 의원님 생각과 같이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죠. 국민의힘 전체 생각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요. 이건 지금 우리 여야 정치인들의 말씀, 어떤 입장들이 보면 상당히 좀 소극적입니다. 예. 제가 봐서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난민 반대 운동을 저는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네. 특히 아마 요즘에는 SNS나 인터넷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유럽의 난민에 의한 테러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게 소강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 난민에 의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미연에 방지하고 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난민에서 오는 부작용은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민 반대 운동을 오래 하셨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난민법이 존재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69님께서 탈북민 데리고 오면 탈북민 데려온다고 또 뭐라 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탈북민들은 우리 네. 동포이고 탈북민들은 또 우리 언어가 같고 또 네. 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많은 정부가 좀 더 문호를 좀 더 많이 개방했으면 좋겠다.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지금 세계를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은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 아니 저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이 난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난민 수용 자체를 반대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래서 제가 깜짝 좀 놀랐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난민 수용 자체를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부작용이 문제보다 난민 수용 자체에 대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논란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이념의 차이든 어떤 개인적인 문제든 어쨌거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남한으로 온 이 동포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그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의 남한 사회의 남한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그러한 탈북민들의 관점에서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최근에 외교 통일위원회에 있으면서 탈북민들 섹터민 계신 것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욱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먼저 챙기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지 않습니까? 그 자살을 하는 그 과정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이유 중에 보면 경제적인 그 이유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먼저 챙기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 국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도주의적으로 하자, 이거는 저는 유엔에서 좀 충분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국가라는 것은 그 국민을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 우선이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미국에서도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하고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이민자 정책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체류자들이나 국경 넘어오는 사람들은 단호히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수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경태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20대하고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네. 약 70% 이상이 그 난민에 대해서 수용하는 데서 거의 반대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KBS에서 그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또 일자리 문제도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폐점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해서
그렇다는 그렇게 좀 왜곡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정부가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보수 정부일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난민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왔고 어떤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말씀도 또 조경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잘 수용을 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이 필요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488님께서 제 사촌 형수님 키르기스탄에서 이슬람교도인데 결혼 2주에 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색안경 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다정이 엄마는 9년 전 다정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전 남편은 다정이가 10살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주기성 구토증 진단을 받고 수시로 구토에 시달리는 다정이는 꾸준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섬유 근육통으로 몸이 아픈 엄마가 다정이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모두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다정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다정이와 엄마가 힘겨운 일상을 벗어나서 마음 편히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적인 비 소식이 다시 한번 있겠습니다. 지금은 춘천 일대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춘천을 비롯한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또 더불어 서울과 경기도 북부 지역의 경우 오늘 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5에서 2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상에서는 또 다른 기압골이 점차 다가오고 있어서 제주도 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새벽에 충청남도 서해안과 전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도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전국에 걸쳐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내일 밤에 그치고 충청 남부는 모레 새벽, 남부지방은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되고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남부지방은 시간당 강우량이 50mm가 넘는 아주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의 경우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60mm, 경기 북부나 강원도 지역, 울릉도 독도는 5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 최고는 흐리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오늘보다 낮겠고 제주 33도, 대구 30도, 광주 29도, 서울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7.4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난민 얘기하다가 빠져드신 분들 계시죠? 창원, 대전, 광주, 춘천, 강릉, 원주, 목포, 순천, 충주, 진주, 울산에서 듣고 있는 애청자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들어오셨다면 5시 5분부터 시작한 1부가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안민석, 조경태, 정비록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소식 전해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한국 정부와 기관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직원 및 가족 378명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아프가니스탄 직원 가족의 입국에 대해 처음 채용 과정에서 이미 신원 조회를 거쳤지만 우방국과 함께 현지에서 다시 철저히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절반가량이 10세 이하 어린아이들로 도움이 절실한 약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한데 이를 설명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면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오늘 금융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58% 내렸으며 코스닥은 0.26% 상승하며 4일 연속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45 오른 달러당 117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권익위에서 여야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국민의힘 12명 중 절반이 농지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농사 짓겠다는 정치인. 근데 이분들 거의 농사를 도시에서 짓겠다고 하는데 도시 땅을 많이 사요. 왜 그러는지 농지법 위반 의혹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저는 요즘 충남 홍성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맨날 뵀었는데 홍성에 계셨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제가 4년 전에 기촌을 했는데요. 네. 전국 각지에서 요즘 워낙 농촌에 현안이 많아서 각종 환경오염 시설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자문도 해드리고, 네. 또 계속 해오던 권력 감시, 예산 감시할 정도 홍성에서 그냥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요? 농사는 그냥 특반 농사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농사를 짓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활동하고 그런 분은 아니시죠? 네, 네. 자,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해봤더니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법 위반 혐의가 많더라고요. 네. 농지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농지법이라는 게 이제 농지의 소유나 또 이용이나 보전이 관련된 법인데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는 농민이 가져야 된다. 네. 사실 그런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농지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고 워낙 허점이 많다 보니까 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까지,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비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그 부동산 투기 의혹, 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농지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뭐 80 가까이 되신 분이 논을 3,300평 구입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네. 근데 실제로 또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좀 불법 임대차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농지법 위반 그리고 뭐 또 농지 실태 조사에서 이제 피하려고 주민등록을 옮겼다든지 네. 거기로 이런 거는 뭐 주민등록법 위반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은 뭐 명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희숙 의원이 이런 걸 알았느냐, 네. 또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할 때 이 얻었던 정보를 이용한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세종시에 산업단지가 생긴다는 거 그 전수조사를 먼저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했다는데요. 원래 KDI에서 이런 거 타당성 조사도 하고 실측도 하고 그렇습니까? KDI의 이제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나 또는 뭐 민간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그 파트에 근무한 건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수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모든 산업단지가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의 관련성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부친의 경우에는 뭐 명백하게 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 조사할 때마다 농지법 위반 의혹 쏟아집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농지법 위반 의혹 받고 있는 분들 계시죠? 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뭐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포함해가지고 지금 뭐 25명 총 국회의원들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네. 농지법으로 이제 좀 지목이 된 분들은 민주당, 국민의힘 합쳐가지고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기야 논밭이 싸잖아요. 거기에 또 공단이 들어오거나 거기에 또 집을 지으면 또 이게 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농지법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농지법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내놨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뭐 농지법의 문제점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이 농지를 가져야 되는데 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 뭐 농지 투기를 막기에도 역부족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워낙 투기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네. 과거에 이루어진 투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들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 가지고 뭐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든지 농지 투기를 건절하기에는 좀 아주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 왜 법을 그렇게 좀 촘촘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좀 엉성하게 만들었습니까? 네, 국회의원 80명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국회 안에. 왜냐하면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본인이나 가족이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이 80명에 달하기 때문에 네. 네, 국회 안에 이해관계자들이 일종의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LH 사태 터지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강한 수준의 농지법 개정안들이 발의는 됐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빠지거나 약화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농림부가 농지법을 제대로 좀 손보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농림부가요? 예, 농림부가 반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뭐 농지법이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농림부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반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어떤 부분들이 빠졌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농지 투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예. 지금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된다. 예. 전체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농지를 농민들이 그러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대안을 좀 만들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그 우리나라 농지를 전수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농림부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 예산 부족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생각하면
그 농지 전수조사하는 예산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못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니면서 뭘 또 그걸 걱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참 이게 뭐 사실은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예를 들면 예. 농림부 관계자들도 농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그것도 역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뭐 지금 고위공직자만 재산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농림부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데에서도 사실 과연 이게 뭐 문제가 없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농민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전체 농지를 한번 조사해보자. 예, 예. 그 농지를 좀 농지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실태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누가 과연 소유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실태 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문제가 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부분적으로 이용 실태 조사라는 걸 하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한계가 많아서 이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한 번만 좀 제대로 해보자는 건데 그것도 뭐 지금 정부가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가지고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네. 여러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농지 투기에 관련된 여러 분들이 있을 걸로 보고 이제 뭐 일반 서민들이야 사실 농지 투기를 할 생각도 못 하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제 연루돼 있을 걸로 보는데 일단 그런 과거의 좀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 밝혀내는 게 저는 좀 일단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투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상속이라든지 또는 농사를 짓다가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농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야지 네. 앞으로 어떻게 이 경자의 유전 원칙을 실행할 것인지 또 농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런 대책들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부는 농민을 위해서 있는 부서인데 왜 농림부에서 농지를 조사하자는 걸 반대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4770님께서 농림부 공직자들도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얘기하는데 근데 애초에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 계획서 같은 거 봤죠. 그리고 여기에서 산다, 어떤 농사 짓는다 이런 거 봤죠. 네,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외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네. 1000제곱미터 이하는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의무가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네. 또 뭐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해가지고 경사가 좀 심한 농지 이런 경우도 이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예외가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적어야 될 사항들, 필수 기재 사항도 안 적은 부실 기재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취득 당시에 제한을 좀 엄격하게 해야지 도장을 제대로 엄격하게 찍어야 이게 투기꾼을 막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지금 있는 조항도 그동안 안 지켜졌던 셈이라서 앞으로 정부가 이 농업 경영 계획서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들도 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취득할 때. 네. 근데 그 농업 경영 계획서를 공개받아서 보니까 예를 들면 노동력 확보 방안 이런 걸 적게 돼 있는데요. 뭐 안 적은 경우들도 많고 뭐 농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안 적은 사례들이 많아서 그동안 있는 조항도 법 조항도 안 지켜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군요. 그리고 그 꼭 감시해야 될 공무원들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요. 9161님께서 우리 동네도 반 이상 도시거주 소유자입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7189님께서는 농지 실태 전수조사하면 판도라 상자 큰일 납니다.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걸 보면 뻔합니다. LH 사태만큼 파장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마 전수조사하면 파장은 클 텐데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닐까. 네.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네. 자연 속의 나님께서는 농지법 사실 주변에 많이 들어요.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농지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수조사 같은 것도 빠져 있고, 네. 그리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좀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좀 불법적인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다 조사해가지고 처분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처분이 당장 안 되면은 그거는 농지은행이라는 기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농지은행 제도가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다 의무적으로 맡겨가지고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지를 좀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과거에 좀 이루어졌던 불법에 대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필요하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77님께서 옛날에 직불금 부당 수령한 공무원 조사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시즌2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0님께서는 부동산 등기부 모두 전산화돼 있습니다. 전수조사 찬성합니다. 얘기했는데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의 나름대로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정리하고. 그래서 뭐 농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충분히 지금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 활용하고 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해서 한번 좀 딱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민생을 챙기자, 경제를 챙기자, 부동산 투기 막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또 생각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 가지고 토론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농촌에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농촌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뭔가요? 지금 너무 이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는 추세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기후이기 때문에 농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뭐 날씨, 뭐 폭염이라든지, 뭐 폭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농사에 영향이 크고 그리고 이게 농지 문제도 오늘 말씀드린 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농지들이 지금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매년 한 여의도 면적 20배 정도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농촌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식량 문제가 저는 아주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농촌의 이런 뭐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든지 농지 문제라든지 또 농촌의 환경을 잘 지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익법률센터 농본회 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인 시장은 안정하십니까? 커다란 안녕한 것 같습니다. 별 변동성은 없어가지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한 달 가까이 꾸준히 좀 상승하다가 한 달 동안 올랐어요? 네,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왜냐하면 워낙 이제 많이 떨어졌고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이 좀 주춤하는 분위기고요. 예. 비트코인은 오늘 5,500만 원 수준이고 이게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했고요. 예. 이더리움은 지금 36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더리움 많이 올랐네요. 비트코인이랑 약간 비슷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증시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 코스피는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코인은요? 코인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은 한 3%, 이더리움도 한 3% 하락을 했는데 여기 좀 보니까 글로벌 시세는 한 1% 정도씩 하락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 2% 포인트 더 하락한 건데 국내 가격이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사실은 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왜냐면은 이 코인 시장에서는 뭐 3% 정도 오르고 내리는 게 그렇게 막 폭등이라고까지 보지는 않아서 네. 이렇게 됐구나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계속해서 코인 투자자들한테 주의하라고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계속 금융위가 이제 보도 자료도 보내고 관련된 그 경고를 좀 하고 있는데요. 금융위가 이런 또 경고 우려를 밝혔어요. 9월 24일까지 이제 금융위에다가 코인 거래소들이 신고를 마쳐야 앞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제 금융위가 이제 거래소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발표하면서 이제 63개 거래소의 명단을 좀 발표를 했어요. 네. 지금 국내에 이제 금융위가 파악한 게 63개인데 그 중에서 24곳이 신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데가 갖춘 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4곳은 아예 자격 조건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곳은 일단 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금융위가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래소들이 문을 닫거나 혹은 먹튀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밝힌 건데 네. 지금 신고하려면은 코인 거래소들이 크게 두 가지 자격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 계좌고요. 네. 근데 이 실명 계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네 군데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군데만 실명 계좌를 이용한다고요? 네,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자격 요건이 이제 ISMS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기부 산하의 인터넷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급해주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는 건데 여기 이제 대형 대학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인증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내 돈을 맡겨놓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데고 네네. 하루에 수조 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곳은 이것도 ISMS 준비조차 최소 조건조차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네. 이게 ISMS 인증이 신청을 하면 받는 절차에 최소 3개월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고 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24곳은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문을 닫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문 닫는다. 네. 아무튼 좀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24곳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혹은 이 거래소에다가 지금 코인이나 원화를 입금해둔 투자자들은 출금을 하시거나 네. 뭐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시거나 네.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금융위가 명단을 밝힌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게 코인 관련돼서 막 정책도 내고 법안도 내고 막 그랬는데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뭐 4월, 5월 달에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격이 막 폭등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계속 관련된 법안을 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당내에 가상자산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한 코인 거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9월 24일까지인 신고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 기간을 1년 4개월이나 줬는데 더 연장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네. 하면서 그 신고 기한을 9월 24일로 유지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가상화폐 투자자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에 슬픈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왜 올렸습니까?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네, 기준금리 이야기를 정말 뭐 반년 넘게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드디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좀 했습니다. 예상대로? 네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0.5%. 예. 근데 이거를 이제 15개월 만에 인상을 한 건데 예.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승분은 0.25%포인트를 인상을 한 겁니다. 왜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좀 심각하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같은 부동산 또 올라간다. 네, 너무 올라서 이 자산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뗐다. 그러니까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누적됐다. 이 말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커졌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증시 가격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출 수요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럼 집 사는 사람들도 조금 줄어듭니까? 네. 어려워하고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그 한은에서 한 얘기는 B2 뭐 영끌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자, 문제가 있어서 기준금리 올렸어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제 시중금리가 같이 따라오를 가능성이 일단은 있고 이자 부담 커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예측 중에서는 연말이면 신용대출 금리가 이제 4%까지도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기준금리가 조금 오르면 은행에서는 많이 또 올리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미 그리고 또 금융당국에서 대출 조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B2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질 테고 그렇다면은 부동산을 돈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 행위들도 좀 아무래도 힘들어지겠죠. 부동산 가격도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사실 지금 너무 과열돼 있어서 금리하고 이렇게 연동되니까. 맞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보면은 코스피는 조금 아주 조금 내렸지만 코스닥은 사실 오히려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약간 선반영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기준금리 올린 게 0.25%포인트 올린 거라서 그렇게 이거 15개월 만에 올리는 거니까 한은 같은 경우도 아주 시장에 큰 충격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작은 충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앞으로 더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금통위가 10월, 11월 앞으로 이렇게 2번 남았는데요. 이제 금융위에서 오늘 한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상황과 성장, 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등을 점검해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약간 좀 여지를 뒀네요. 예, 여지를 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주열 총재가 첫 발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발. 예, 이 말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 번째 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최저금리 시대는 끝이 나나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0.5% 기준 금리를 15개월 동안 유지를 했던 게 이제는 끝나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초저금리 시대라고 해서 자산 버블 시대는 이제 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비정상의 이제 정상화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굉장히 이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19가. 네. 여기에 대한 비상 대응 방안이 이제 좀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또 배경적으로는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인 거죠. 네. 0229님께서 0.25로 부동산이 떨어지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금 아직 뭐 이거로 사실은 대출을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뭐 금리 이자 부담 같은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더 대출 받으실 분들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이 금리 그리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특별히 서울 아파트값이 빌라값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도 조금 해결할 만한 좀 대책을 바로 내야 될 텐데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사영님께서 오늘 주 기자님 매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매력에 빠져서 매일 듣는다니까요. 코로네 동성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지? 3077님
주진우는 진행이 좀 톡톡 튀긴 해 하면서 주차장에서 주차하고도 듣게 되네 진짜 얘기하는데 코로나 통성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금 퇴근 정체로 혼잡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분기점에서 남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나 판교 부근에서도 정체가 되고요. 달래내고개부터는 한남 쪽으로 10km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이 구간 서초나들목 부근입니다.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발안에서 3km 구간 정체 시작이 됐고 또 매송부터는 용담터널까지 일찍 분기점부터는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다 전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안양 방향으로는 양평교 부근 작업 여파와 안양교 부근 사고 났던 여파가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으로 수서 부근 2차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청담대교 북단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 반대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탄천나들목부터 청담대교 북단까지 쭉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 쏟아지는 궁금증, 세상의 모든 질문 이제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 어렵다고요?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의 맛. 철학의 맛 시간입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철학자예요, 양지열 변호사. 아니, 네,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철학적입니다. 방송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2주에 한 번 돌아오는 이 방송이 제일 두렵고 걱정되고 네. 긴장되고 네. 저의 최애 코너이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럼 더 힘들게 몰고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양지열 변호사가 좀 힘들 만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언론중재법,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를 올랐는데 자,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조금 논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거의 반대하고 있어서요. 반민주적이다,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다, 독재 강화 수단이다, 민주주의 붕괴 시발점이다, 최순실 보도는 절대 못 나온다, 박정희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발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오늘은 가능하면 이제 법적인 얘기 말고 제가 전공이지만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떤 법이 어떻게 잘 됐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 어떻게 실제로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도 보수냐 진보이냐를 떠나서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반대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론은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국민들은.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불편하다는 이유가 더 큰 것 같고 네. 법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법조항 하나하나 이번에 개정돼서 만들자고 하는 법조항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각자가 서로에게 유리한 거 내지는 서로의 주장에 맞게끔만 해석을 하고 있지 실제 뜻하고는 무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언론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언론 탄압이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이 잣대만 가져다 대면 이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박사님. 네. 뭐 실제 그런 경향이 강한데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원래 권력이 한나 아렌트가 계속 이제 그 철학자 중에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가 이게 기본적으로 권력의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든 올바른 판단이나 건전한 정치적 판단은 사실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그런 건전한 판단이나 올바른 판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나 그런 사실을 가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런 오도된 판단이나 권력을 유지하는-거나 이런 것들을 끌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을 이제 지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상당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권력일수록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주로 이제 사실을 은폐하려고 들고 그리고 정치적 장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원래 정치 세계가 다양한 의견으로 가득 다 차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의견의 장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적 장에서는 진리나 사실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이게 거짓말이나 잘못된 것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지금 진실,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정치 활동이란 어떤 결정하는 활동이고 판단하는 활동인데 그 판단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야죠. 공적 영역이 망가진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정치 활동 자체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영역 바깥에 사실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이 소위 말해 사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 역할만 해줘도 사실은 권력 견제 효과가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언론이 이제 우리가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 권력 3권 분립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제4의 권력이라도 불러도 좋은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언론의 존재가 사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공적인 장에서 허위나 거짓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사실에 의한 판단을 하도록 만들므로써 공적 영역의 어떤 투명성과 이런 것들을 지켜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영역의 투명성은 정치 자체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바깥에 있는 이제 언론이나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 우리가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아까 뭐 또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국민의 50몇 %가 이걸 찬성하고 있는 건 언론이 지금 우리가 이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박사님 얘기한 것 중에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우스운 현상이 나타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 매체가 좀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서. 예. 근데 이번에는 일치 단결해서 야권하고 그냥 합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조금 이상한 현상이 되는 거고요. 많이 이상해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그 얘기의 전제가 되려면 박사님 지적처럼 사실에 기초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언론중재법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반대하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을 하고요. 파시즘이다 독재 강화다라든가 언론에 대한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권을 제한을 한다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처럼 검찰처럼 아까 세무조사했지만 세무조사를 해서 언론기관에 압력이라도 줘야 되는 건데 이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민사법정에서 당사자들끼리 다투는 거에 관한 법이에요. 그렇죠. 이거 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네, 판사님들이 또 이게 땅땅 때려야 이게 결론이 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징벌적 배상 5배 법정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요. 징벌적 배상 5배라는 게 이제 이게 독소 조항이다. 재갈을 물리는 가장 무서운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망건쌤하고도 제가 밖에서 대기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의 5배인가요? 피해. 순수 피해. 피해가 뭐죠, 여기서? 여기서요? 네. 그 피해를 또 규정하는데 또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규정이 없어요. 네, 없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어요. 처음에는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잡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액수가 제한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항의를 해서 독소 조항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사회적 영향이 아니라 언론사의 규모를 고려하라고만 돼 있어요. 즉 판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려. 네. 판사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징벌적 배상이 크게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례는 뭐냐면 제정물과 관련해서 뭐 망군쌤 지금 휴대전화를 앞에 꺼내놓고 그러니까 저게 100만 원짜리인데 징벌적 배상은 저 100만 원짜리를 망가뜨리면 500만 원 물어줘라는 거거든요. 그럼 명확하게 얼마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징벌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론중재법에는 얼마의 5배라는 게 없는 거예요.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는데 계속해서 좀 엉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했던 거는 그나마 언론개혁이라는 강도가 좀 세졌는데 지금 많이 타협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굳이 이거 만들 거면 뭘 하지 싶을 정도까지 많이 약해졌는데 여전히 뭐 파시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해야 될까 싶은 거죠. 지금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밀리고 밀리다가 지금 많이 타협하다가 지금 유명무실해질 것 같은데 밀리는 게 보이니까 더
언론에서는 더 야당에서는 또 비판의 강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짜 뉴스라는 말을 좀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이후에 가짜 뉴스라는 이 용어가 오히려 언론이 기성 언론이 만들어내는 그런 뉴스를 트럼프가 계속 가짜 뉴스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 가짜 뉴스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유럽연합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공식적인 문서에 디스인포메이션이라 그래서 이게 허위 조작 정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아예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 명백하게 허위 조작된 정보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생각해 보면. 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에다가 그것들이 명백하게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어떤 고의성 그것들이 다 증명이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권력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재벌이나 언론이 그 경제계 뭐 경제 권력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한 사람들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언론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허위 조작 명백하게 언론이 허위 조작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자기들이 또 증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을 게 없다라는 또 생각은 또 들거든요. 근데 예.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재미있었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투지는 부분들이 이제 망건 쌤이 조금 전에 어떤 조항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바뀌는 법의 그 의미가 뭐냐, 말의 뜻이 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족한 소통 수단이라고 하는 걸 정말 제가 이번에도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흔히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원래 이제 행동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 그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사람이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자기 뜻을 전달할 때 실제로 유용한 거는 뭐 이렇게 몸짓이나 표정이 55%, 그 목소리 톤이 38%고 정작 말이나 그런 역할이 7%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 이론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법원에 가서 싸울 때 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써놓고도 사실 법원에서도 똑같은 말을 써놓고도 계약서를 예를 들면 그 문장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달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해석을 맡기냐면 KBS 아나운서국이 아니라 법원의 판사가 그 말을 판단하도록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둘러싼 논의 중에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결국 판사가 그걸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고도 또 공격하는 거예요. 판사의 재량에 모든 걸 맡겨버린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원래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 우리 그럼 누구한테 맡겨요? 정치인한테 맡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언론사 자율기구에 맡겨라. 언론사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박사님,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의 생각에 언론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뭐 이거는 명백한데요. 저는 사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들이 아주 시끄러운 사회고 여러 주장이 있는 사회고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난무하는 사회고 그런 의견들이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경쟁하는 의견들 간에 무엇이 좀 더 나은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이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너무 강력한 정파성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정보가 되게 편향적이거나 네. 아니면 선택적이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정보를 가리는 것도 사실은 조작이거든요. 네. 필요한 정보를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에다가 우리가 계속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허위 조작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너무 편향적인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경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언론에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언론 스스로가 이걸 걸러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진짜 요구해 왔어요. 문제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악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언론중재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해지고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자꾸 언론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가린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왜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되었나를 언론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무너진 언론의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고 지금 언론을 믿지 않고 그 불신받는 이유는 지금 언론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도 초반에 얘기를 하신 것처럼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네. 사실 이 사안은 되게 좀 한편으로 또 이것도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게 뭐냐면 박사님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인 거고 그 속에서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정치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언론중재법 관련된 사안은 언론이 이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언론의 보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가 또 한 번 이 사안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안조차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그러니까 되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언론이 사실 기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당사자인 스스로가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기대하는 것도 또 사실 좀 안 맞는 일이긴 해요. 박사님, 역사적으로 예. 언론 개혁을 위해서 조금 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나 외국,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고 외국에 이 언론 개혁의 길이 징벌적 손해배상 말고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많은 국가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게 아까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에 우리 민사잖아요. 네. 근데 형사같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규제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들이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 게재했을 때 그것은 인터넷 프로바이더 이제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먼저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규정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를 보면 형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부 정부를 형사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선거 기간 동안 3개월 정도 딱 거기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들은 이제 규제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왔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느냐, 개혁 사건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게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게 왜 만들어졌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한나 아렌트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학적 진리 2 더하기 2는 4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라는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학적 진리 그리고 과학적 진리 지구의 중력이 있다. 이거 떨어진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굳이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대요. 문자 같은 것들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는 것들은 우리한테 일상사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나 사건 같은 것들은 기록하는 일이 다 필요한데 그건 왜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지 않으면 우리 인간 사이도 후대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당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세계에서 무슨 일이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단이라는 것은 되게 허구와 잘못된 의견에 의한 어떤 판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있을 수 없고 그런 세계에서는 정치 세계가 지속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우리 초기부터 사실과 사건을 축적하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도서관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그래서 도서관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기원전 21세기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대로부터 그런 사실과 어떻게 보면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들이 해둬야만 후대들에게 그것들을 넘겨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뒤에 역사적 판단이든 무엇이든 정확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하는 일, 사실을 기록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들을 권력이 하게 되면 권력 편향적이고 그리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실은 권력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권력은 그것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에서 활자 매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걸 권력 바깥으로 빼서 권력 바깥에서 그걸 담당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망건 쌤의 얘기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부터는 되게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았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역사를 흔히 승자의 입장에서 역사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역사가 과연 있었던가부터가 회의적인 게 맞고 아까 제가 그래서 굳이 메라비언 법칙을 얘기한 것도 그 이제 망곤쌤의 입장이 약간 반영된 게 20세기 들어서는 언어 철학이라는 쪽으로 과연 인간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서로 소통하는데 언어라는 걸 쓸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배제하고 믿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아요. 말 생각해 보시면 노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했죠. 말을 하지 말란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노자 도덕경 사실 5천자밖에 안 되거든요. 5천자인데도 그 후에 후세는 노자는 그렇게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5천 글자나 남겼네라고 또 비판을 해요. 5천 글에서 많은 걸 또 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망곤쌤이 말한 부분이 원론적으로 맞지만 우리가 이 사건 아까 말씀드렸처럼 언론이 이해 당사자가 된 언론에 대해서 과연 언론에 대해서 객관적인 걸 물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듯이 과연 우리는 진짜 객관적인 사실량을 쓸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과연 언론인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어떤 기사가 남지 않습니까? 역사에 남습니다. 이름 자기 바이라인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다는 게 남는데요. 보시면 우리 기자들이 권력자들 재벌 앞에서 너무 편향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기사를 너무 많이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호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영원히 우리가 언론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신뢰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뢰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막연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이 작동할 때 이제 그런 신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을 막 우리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면 생각을 해본다면 그 언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신뢰의 요구, 지속적인 요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만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결국은 계속 불신하는 곳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요구한다고 뭐 언론이 느끼겠지만 실제 언론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언론을 신뢰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신뢰하고 싶기 때문에 언론에게 투명해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언론에게 투명해져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앞으로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고 배척하기 위해서 싫어해서가 아니라 거죠. 우리가 좋아하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언론도 약간 이제 뭐 정치가 대의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언론도 그 동안에는 맡겨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그런 거는 아이러니한 거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건 기본권이고요. 그건 국민의 권리인 겁니다. 언론사의 기자의 권리는 아닌 거예요. 맞아요. 정치도 마찬가지로 참정권이 있는 것처럼 다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도 맡겨놨었고 언론도 맡겨놨는데 그동안에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정치의 영역에서도 직접적인 어떤 참여의 기회가 굉장히 넓어진 게 기술의 발달 덕분에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필요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정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정치인들은 신경을 쓰는데 언론이 오히려 국민들의 목소리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지금 언론한테 사실을 직시하고 국민들 편에 서라, 국민들한테 돌아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철학의 맛 여기서 마침표 찍겠습니다. 결정적 한마디로 맞춰볼까요? 김만고 박사님. 그냥 오늘은 사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언론한테 특별히. 네. 양지열 변호사님. 옳고 그름과 좋고 싫고는 다른 겁니다. 네. 사실이 언론을 자유케 할 거예요. 김만곤 박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판다우 발레 트루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미라클이었습니다. 미라클. 네. 3570님께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10분째 내리지 못하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주 기자 파이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but now